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려 건국 과정과 고려 국초의 주요 왕들의 업적, 고려 문벌 기록사의 최고 정점기였던 문종 때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통해서 좀 잘 좀 체크 좀 하시고요. 특히 그 중에 국초에서 태조나 광종이나 문종대 때 업적들은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종대 최승로 시무시8조를 토대로 해서 정비가 된 고려의 통치 제도를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중앙정치 제도부터 보시는데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중앙정치 제도는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관청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의사대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앙제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중앙제도는 국초에는 태봉, 후고 그러죠. 그다음에 신라의 관직을 모방을 해오다가 당, 송 관제를 취합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관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삼성육부, 당의 삼성육부를 고려가 모방한 것이 이성육부죠. 그러니까 이성육부하면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러니까 외하에 육부가 있습니다. 또 당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의사대죠. 감찰기구입니다. 그러면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중천, 중천 그 추밀과 승선으로 나누어진 중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삼사입니다. 삼사는 조선의 삼사는 구분 좀 하십시오. 언론 문필기구였던 조선의 사헌부 사관원 홍무관이 아니라 재정기구예요. 단순히 화폐, 곡식, 출납회계를 담당했던 재정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관직을, 고려는 우리나라의 관제, 그러니까 태봉이나 신라의 관제를 토대해서 당송 관제를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맨 밑에 중앙관제 표 있죠.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도 있지요. 도병마사하고 뭐가 있어요?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였다. 또 임시기구였다. 또 구성 멤버가 같습니다. 제추 양부의 고관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제부는 중서문화성을 제부라고 하고요. 추부는 중촌을 추부라고 그래요. 근데 중서문화성은 다시 제신과 낭사로 나누죠.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입니다. 중천도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2품 이상 얘네들이 어디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13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성제도를 좀 살펴봅시다. 대성 또는 뭐래요? 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서문화성이 뭐냐면 낭사하고 그 다음에 감찰기구였던 의사대가 있죠. 의사대와 낭사가 있는데 의사대는 대관이라 하고요. 낭사는 간관이라고 그래요. 감찰, 그 이거는 낭사는 뭐예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한다고요? 의사대랑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대관의 대, 간관의 간, 그래서 의사대 낭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대간제도 또는 대간제를 뭐라 한다? 성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간, 대성제도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이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 그래서 서경도 하고요. 서경은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걸 서경이라고 그래요. 간쟁은 왕에게 직언하는 거죠. 봉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봉박은 부당한 왕명에 거부권 행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봉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신권이 누구를?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그렇죠. 이게 유교 정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사상에서 이런 제도가 고려시대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쭉 나오면은 마지막에 관계만 좀 보겠습니다. 관계. 관계란 관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인 질서 체계. 이거를 뭘 한다? 관계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요즘에 어떤 제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행정직 또는 뭐 기술직 공무원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사회복지직 공무원, 경찰직 하듯이 그 어떤 구분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기술직이니 사회복지직 이런 공무원이 없죠. 특히 고려나 조선은 문반, 무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반계, 문산계, 무산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뭐요? 행정직, 뭐 기술직, 뭐는 소방직, 경찰직 이런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문산계하고 무산계가 있는데요. 문산계는 문신들의 관직, 무산계는 무신들의 관직. 이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고려는 안 그렇습니다. 고려는 문신과 무신들의 계급이 뭘로? 문산계라 하고요. 그럼 무산계 누구냐면은 밑에 탐나 왕족이나 여진의 주장이나 향리, 나이 든 군인들 있죠. 노병, 공장은 수공업자입니다. 그다음에 악인은 악공들이죠. 얘네들을 어디로? 무산계로 끌어안았습니다. 무산계로 집어넣고요. 문관과 무관에게는 뭐 문산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문산계와 무산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관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위의 관청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제도로 좀 가겠습니다. 국초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지방관 파견은 성종대 때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시초예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는요. 자, 크게 5도와 그 다음에 양계로 나눠져 있죠. 골격은. 5도는 행정적 기능이에요.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기능이고요. 여기에 장관을 안찰사라고 그래요. 조선의 관찰사급 정도 되겠죠. 양계는 동계와 북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장관을 뭐라 하냐면은 병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군, 주현이 있고요. 또 속군과 속현도 있어요. 자, 군현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촌이 있습니다. 촌 밑에는 특색연구역이 있어요. 향, 부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은 주군, 주현, 속군, 속현인데 군현 앞에 주자가 붙어 있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고요. 속군, 속현에서 속자가 붙어 있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요 지역이 있죠. 요 지역은 누가 관리했냐면은 향리가 관리합니다. 이 향리는 사실 고려시대 때에도 향리가 나옵니다만은 조선시대 때도 향리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 향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36쪽에 맨 위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향리입니다. 고려 향리는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그 다음에 사법권 다 관장합니다. 조선은 이 권한을 누가 했냐면 수령이 갖고요. 수령의 보조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향리입니다. 즉 육방의 관속들이죠. 이방, 호방 하는 거 있죠. 얘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향리는 이러한 직에 대한 대가로서 전식과 체자에서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습니다. 근데 조선의 향리는 무보수예요. 무보수. 고려 향리는 과거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의 향리는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대신 무과 있죠. 무과하고 뭐죠? 잡과에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과, 잡과 응시 가능이다. 그러니까 고려 향리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누구급 정도로 비교하시냐면 조선 누구예요? 수령입니다. 수령은 누구냐면 부목군현의 장관들이에요.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얘네를 우리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수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또라고 합니다. 전세 때.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이 고려향리다. 결과적으로 고려향리의 권한은 강했다 약했다.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계, 동계, 북계가 있습니다. 군사적 지역으로서 AI는 진이 있습니다. 진의 장관을 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의 큰 틀은 이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34쪽에 맨 밑에 한번 봅시다. 국초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광종제 때 보면은 금유,
조장, 전운사가 있죠. 얘는 지방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보냈던 임시관리지 지방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가 광종대 때 보면은 주현공부법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현공부법에서 각 지방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이 금유, 조장, 전운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성종대 때에 12목, 12개의 행정구역을 두고요. 여기에 목사를 파견하는 것이 지방관 파견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광종대 때에 금유, 조장 있죠. 이 금유, 조장은 없어집니다. 이제 목사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동경이 경주 있죠. 경주가 동경으로 승격이 됩니다. 제2의 부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뒤로 나와서 현종대 때 와서 우리가 이제 고려 지방제도가 완비가 됩니다. 자, 크게 4도호부, 8목, 도호부, 군사적 구역입니다. 안북, 안서, 안변, 안남 도호부예요. 그리고 밑에 8목, 행정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설치가 됩니다. 경기. 경기는 어디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조선의 수도가 어디죠? 한양이죠. 이게 한양입니다. 한양을 끼고 도는 여기 어디예요? 경기입니다. 서울 경자에다가 부근 기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서울 주변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행정구역상 경기도 그렇죠. 뭐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경기도 행정구역 얘기할 때 서울특별시, 뭐 종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서울은 서울이고 그 주변이 경기다, 서울 주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경기라고 하는 바로 그 구역이 있고 수도 어디예요? 개경이 있습니다. 개경, 개성 얘기합니다. 개성주의가 어디예요? 경기로 마련이 된 거죠. 고려나 조선이나 같다는 얘기죠. 이게 현종대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도 에하의 주군주현, 주군주현이 있고요.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속군, 속현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입니다. 촌이 있고, 그 다음에 향과 부곡 있습니다. 향과 부곡 밑에 하나만 더 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향과 부곡 소는 특생경구역이에요. 이건 농업에 종사했던 특생경구역이고요. 소는 수공업이나 과학업에 종사했던 특생경구역인데 이 소는 고려 때 처음 등장합니다. 동이신라 때는 소가 없었어요. 향과 부곡까지만 있었고 고려시대 때 와서 처음 등장했었던 특생경 구역이라는 것이죠. 밑에 향, 부곡, 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경이 있습니다. 풍수, 지리설과 관련한 제2의 부도예요. 서경, 평양, 동경은 성종대 때 경주를 동경으로 승격했다고 그랬죠. 경주. 남경은 지금 서울이에요. 한양을 얘기합니다. 남경 길지설에 의해서 바로 남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운사가 폐지가 되죠. 전운사는 앞에 광종대 때의 금유, 조장, 전운사 할 때 그 전운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현종대 때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이 완비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행정적인 오도와 군사적인 양계로 되어 있으며 중앙집권이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많았으며 향리는 지방관이 아니에요. 향리의 권한이 이렇게 강했으며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차서의 권한도 약했다. 임기는 6개월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령보다 낮은 경직자를 파견하다 보니까 지방 중앙집권에는 약간 위해 요소가 되는 거죠.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조 때 왕건대 업적에서 말씀드렸죠. 기인제도, 인질제도입니다. 사신관제도, 그리고 임기제와 상피제는 조선시대하고 동일합니다. 임기를 두고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피는 자기 출신 고향이라든가 같은 관청에 같은 혈족들이 임명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상피제라고 하는데 이 임기제도하고 상피제도는 고려나 조선이나 공통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136쪽에 군역제도하고요. 군사제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역제도는 지금하고 같습니다. 부병제와 군반제요. 부병제는 의무병제입니다. 부병제는 농병일치입니다.
농병일치다. 부병제죠. 부병제. 부차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 뭐는 기본으로 하고 농사는 기본으로 하고 병역도 한다. 농사를 짓다가 군대 갔다가 또 제대해서 와서 농사 짓고 또 다른 녀석이 군대 가고 그렇죠? 의무병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역제도도 그렇게 있죠. 직업군인과 의무병이 있죠. 그렇죠? 그러듯이. 그럼 이제 직업군인은 누구냐? 직업군인은 군반제하에서 운영입니다. 군반. 신분상 이제 중류계층에 해당됩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병제, 그 다음에 군반제 하에서 운영된 군역제도는 밑에 특징에 하나 더. 중앙군과 지방군 체제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원적이라는 얘기는 중앙군, 2군, 6위는 정치적인, 지방군은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군, 6위 있는데 그중에 6위가 먼저 만들어져요. 밑에 중앙군 봐봐요. 42령 그렇죠. 령은 단입니다. 숫자 단이에요. 단위. 1령은 얼마냐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42령은 42,000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군은 얼마예요? 3령이죠. 응양군 1령하고요. 용호군 다른 말로 견령군이라고도 그래요. 2령에서 3령, 3,000명. 그러니까 고려 중앙군은 총 4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 성종대 때 좌우, 신호, 흥의에서 실질적인 중앙군입니다. 수도방어, 금호, 지금의 경찰이죠. 천우, 의장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문이, 국문수비를 담당하죠.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군은 전식과 체제하에서 토지도 지급을 합니다. 그 토지가 군인전입니다. 근데 밑에 있죠. 밑에 6.2 부대, 얘네는 군인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군인전은 2군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공을 통해서 신분 무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군 보겠습니다. 지방군은 이거 봐봐요. 지방제도가 5도 양계로 되어 있죠. 행정적인 5도와 양계, 군사적인 양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도 군대 따로 보시고요. 양계 군대도 따로 보셔야 돼요. 5도 군대를 뭐라 하냐면은 주현군이라고 그래요. 양계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그래요. 주현군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승군, 정영군, 일품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승군과 정영군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요. 일품군은 노동부대입니다. 누가 지휘한다고 그랬어요? 향리가 지휘한다고 그랬죠. 이거 봐봐요. 고려 때 향리의 권한에 보면 군사권도 있습니다. 바로 일품군을 통솔합니다. 요즘에 일품군은 뭐냐면 공병부대입니다. 뭐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 교량을 놓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공병부대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승군, 정영군, 일품군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현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계는 주진군이 있습니다. 주진군은 초군, 좌군, 우군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진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현군과 주진군 이원적인 성격으로 구성이 됐고요. 중앙군 2군은 군인전을 받습니다만은 지방군은 무보수입니다. 의무병이에요. 의무병. 그러니까 보수가 없습니다. 한편 2군 6위 그리고 주현군, 주진군의 고려의 대관계 속에서 정비된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특수부대가 다음 장 137쪽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란 대비부대 광군입니다. 앞에 우리가 정종대 때 봤었죠. 이 정종대 때 광군을 관할하는 관청을 뭘 한다? 광군사. 그러면 숙종대 때에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게 한 별무반, 기병, 신기군, 보병,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 항마군입니다. 이거는 호국불교의 의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가 강화천도 위에 조직했던 삼별초가 있어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삼별초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선 후기 소고군, 양천원성군입니다. 외란 때 소고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소고군하고 비슷했던 뭐가 있어요? 연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군, 별무반, 그 다음에 삼별초, 그 다음에 연호군. 이 군대의 기능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무신의 최고 합의기구로서 뭐가 있어요? 중방이 있습니다. 중방 밑에는 장군방 있고 장군방 밑에는 뭐 낭장방 밑에는 교위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중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방은 2군, 6위군, 중앙군이죠.
정지관을 상장군이라고요. 부지관을 뭐라고 그래요? 대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지관, 상장군, 대장군 얘네들로 구성된 무신 합의 기구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중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1170년 뭔가요?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이전에 중방은 별 기능은 없었어요. 그냥 문신대에게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신대 정치기구, 뭐 왕예하의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럼 이성육부 이런 체제로 넘어간 거지. 중방은 이거는 형식상 기구였어요.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에는 실질적인 통치 기구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무신연합 정권이었던 뭐에 대한 중방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합작으로서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하고요. 이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거제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고려 초기에는 관학, 자, 뒷장에 나오시면 고려 중기 이후에는 사학입니다. 뭐냐면은 관학은 요즘에 뭐죠?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사학은 요즘에 뭐겠어요? 사학은 요즘에 똑같이 뭐 사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공교육, 관학이 처음부터 고려 초기에는 관학 위로 정비했는데 처음부터 사학이 융성한 건 아니죠. 12세기 이후에 가면은 사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관학,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 사학의 발달, 사학의 발달은 뭘 초래해요? 관학의 침체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관학을 다시 중흥하기 위한 노력도 나옵니다. 이게 12세기 숙종부터 고려 말까지 공양왕 때까지 나와요. 잘 안 돼요. 결국 고려는 전 기간을 놓고 보면은 공교육보다는 뭐가 더 사교육, 사학이 팔을 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에부터 한번 봅시다. 초창기에 고려 초기에 중앙의 국립대학 국자감 이외에 학교 개경과 서경의 태조 때 보세요. 또 육두품 유학자의 등용 교육재단 학보의 설치 태조 때의 관학 교육 시스템이에요. 성종대 때 교육이 국조서가 반포가 되고요. 국자감 국립대학 국자감이 설립됩니다. 밑에 국자감을 좀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유학과 기술학, 그래서 유학은 국자학, 대학, 사문학, 그다음에 기술학은 율서, 산학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율학은요, 인종대 때에 형부 안에 있었어요. 육부 중에서. 근데 인종대 때에 뭘로? 국자감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래서 경사육학이 정비했는데,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자학, 대학, 사문학, 그 다음에 율학, 사학, 산학을 경사육학이라고 합니다. 그 국자감의 특징을 보니까 신분별 차등 교육을 하고 있죠. 그죠? 국자, 태학, 사문학. 뒤에 보시면은 커리큘럼이 똑같죠. 그 커리 같습니다. 유교 경연이나 문학, 예술, 문예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근데 국자 3품 이상의 관리의 자재, 태학 5품, 사문학 7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자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의 국립대학을 뭐라고 그러죠? 성균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균관은 신분별 차등교육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두 번째, 국립대학에서 기술 교육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밑에 봐, 율, 서, 산, 이 세 개를 하죠. 이 세 개만 합니다. 나머지는 해당 관청이에요. 그 나머지 그러면은 바로 밑에 박스 좀 봐봐요. 사천대, 그 다음에 태의감, 그 다음에 통문관, 그 다음에 태사국에서 따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의 국립대학에서는 기술 교육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조선은 100% 해당 관청이었어요. 100%. 그 다음에 국립대학에요. 평민의 자제들이 입학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고려 있습니다. 조선 불가능입니다. 고려는 어디에? 바로 기술학부 있죠. 여기는 봐봐요. 입학 자격이 문무관 8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 및 평민 자제도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 중 원하는 사람도 역시 기술학 교육에 입학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제는 항상 9년의 학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국초에
성종대 때에 마련된 국립대학 국자감의 시스템을 보시고요. T자로 가겠습니다. 지방에 성종대 때 12목에 목사를 파견했죠. 이때 누구를 같이 보내요?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보내는 거죠. 같이 이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종대 때 매월 문신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뭐가 있어요? 문신월가법입니다. 이거는 문신의 자질 향상인데 이 문신월가법은 모든 문신은 아니고요. 단서가 있습니다. 음서 출신자예요.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제들은 과거 없이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안에서는 매월 숙제를 내줍니다. 매월. 그래서 얘네들의 자질을 체크를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게 문신월가법이라고 그래요. 기타 성종대 때 도서관, 개경의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에서 비서성과 수서는 다 성종대 때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지방학교죠. 향교를 설립하는데 향교의 설립은 성종대 때입니다만 지방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인종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 때는 대체로 공교육, 관학 중심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공교육,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다 국가가 보조하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다 장학금으로 다니는 거예요. 먹는 거, 책값 다 학교에서 개인이 부담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대주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대준다는 얘기죠. 근데 고려 중기 때 가니까 관학이 위축이 돼요. 사학이 발달합니다. 사교육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학의 발달 배경을 보면 첫 번째 과거 위주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과 사교육 비교하죠. 한번 봅시다. 공교육이 판을 치나요? 아니면 사교육이 판을 치나요? 여러분들 뭐가 더 판을 치나요? 사교육이 판을 치죠.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고려는 과거 위주의 교육이라고 했죠. 그럼 이 과거 위주의 교육을 요즘 시쳇말로 바꿔봅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교 교육보다는 뭘로? 학원 교육, 사교육이 판을 치는 겁니다. 과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자감의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진 거죠.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비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국비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학 발달의 배경은 지공고 출신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성립됐다고 그랬죠. 지공고는 누구냐? 그죠? 지공고. 요즘 얘기를 한다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걸 뭘 한다? 지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공고 출신들이 학교를 세우니까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설립했던 학교로 가는 겁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학교가 죽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학보다는 12세기 위에 가면 사학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생, 좌주 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과학에서 보겠지만은 좌주, 문생의 관계는 학연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해차에 지공고하고요. 그 해차에 응시하는 사람들, 과거의 응시자, 이 응시자, 그 중에 이제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이 합격생이 바로 문생이 되는 거고요. 지공고가 좌주가 돼요. 스승과 제자의 학연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그러면 부자의 관계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이게 고려 문벌교육 사회가 변질되게 된 하나의 요인이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중기에 가면은 사학이 설립이 되고 사학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학이 있죠. 문종대 최충이 퇴직한 이후에 세웠던 구제학당이 있습니다. 기숙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예를 한다면은 학과가 9개가 있는 거야. 뭐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개 학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문헌공은 최충이 죽은 다음에 받은 시호예요. 문헌공.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랑도 그러죠. 화랑에 무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문헌공도 그러면은 뭐요? 최충의 제자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 그럼 우리가 고려 건국 과정에서 앞 시간에 해동 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제자들을 양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공자도 많은 제자를 양산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자의 제자가 뭐 정확히 뭐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명렬표가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통상 몇 명이냐 그러면 3,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3,000명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듯이 최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충이 퇴직하고 나서 일종의 학원 하나 만든 거예요. 사설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앞다퉈서 개경에다가 뭐 A라는 학원, B라는 학원, C라는 학원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경에 이런 사립학교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총 12개가 있어요. 이거를 사학 12공도 또 사학 12도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사학이 융성하면서 관학은 어떻게 됐어요?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학 침체에 따른 관학 진흥책이 12세기 숙종부터 해가지고 바로 밑에 맨 밑에 공민왕 그 고려 말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숙종대, 예종대, 인종대, 충렬왕대, 공민왕입니다. 자, 여기에 관학 진흥책은 박스 좀 쳐넣으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숙종부터 보겠습니다. 서적포를 설치합니다. 인쇄소입니다. 책을 편찬해서 배포하는 거고요. 예종대 때 가면은 사학구제. 사학구제는 뭐예요? 구제학당입니다.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국가가 뭐를? 국학칠제를 만듭니다. 국립대학의 이름이 국자감에서 국학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국자감이 했다가 국학이 됐다가 마지막에 성균관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칠제, 그러니까 관학칠제가 만들어지는데 밑에 박스 안에 보면은 칠제는 여택제부터 마지막 양정제까지를 뭐라냐면 유학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유학제는 6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무학제가 있죠. 이건 다른 말로 강해제라고 그러죠. 이건 유학제는 유학을 합니다. 문교육을 담당하고요. 여기는 무를 담당하는 거죠. 이 무학제를 통해 가지고 무신들이 대거 중앙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문신들이 이걸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밑에 봐봐요. 그 무학제 있죠. 무의 이론과 실리를 교육하고 과거 시험에 특전을 부과하자 입학자의 급증으로 인종 11년에 무학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건 역시 고려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숙문, 천무에 해당돼요.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거죠. 이것은 곧 1170년 무신정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기타 양연고, 청연각, 보문각, 각촉부시. 각촉부시는 요즘 얘기하면 모의고사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누가 빨리 양질의 글을 쓰는가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죠. 이 각촉부시라고 해요. 자, 인종대 하겠습니다. 인종대 형부 소속의 유락을 국자감으로 옮기죠. 그래서 국자감의 경사 육학 시스템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향교를 확대했죠. 충렬왕대 가면은 양연고의 부시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악전을 설치합니다. 장학재단이에요. 그리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또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고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건립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만큼 유학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흔적이죠. 마지막 공민왕대 때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합니다. 보세요. 이 성균관, 이 고려 국자감 아닙니까? 여기는 기술학 교육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공민왕대 때 가면은 순수 유교 교육, 다시 가면은 기술학 교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0%, 순도 100%의 유학 교육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초기에는 관학 위주로 갔다가 중기 이후에는 사학이 판을 쳤다. 그래서 관학이 어떻게 됐다? 위축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관학진흥책을 단행을 했었다. 이것이 숙종에서 공민왕까지. 근데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교육제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거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고려사 선거지에 보면 선거, 인재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재 선발 방법이 있죠. 뭐 과거, 문음은 음서라고 하죠. 유일의 천거 등이 있었는데 유일은 누구냐? 유일. 자, 유일은 능력은 있는데 가문 있죠. 가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유일이라고 그래.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래요. 가문의 권위를 중시한 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 안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가문이 안 좋아서 관리로 못 나가잖아요. 좀 아깝잖아, 이런 카드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추천하는 거죠. 천가는. 이런 방법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방법인데 그 중에 주로 이제 과거와 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봅시다. 광종대 후주에서 귀화했던 광종의 개혁 정치의 핵심 참모 역할에 있어서 누구예요? 쌍기의 건의로 실시가 됩니다. 쌍기. 밑에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거라고 했죠. 특히 과거는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 성립의 의미예요. 개방적인 사회 성립으로 사회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일전에 과거 제도는 골품제도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골품제도는 혈연 본위의 폐쇄적인 사회다 라고 할 때 골품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다 그러면 과거 제도를 얘기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종류 한번 봅시다. 문과와 잡과와 승과와 무과가 있습니다. 문과는 제술과 명령과가 있죠. 이 제술과는 진사과라고 그러고요. 명령과는 생원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급제자는 합격 증서였던 홍패, 붉은색 종이에다가 합격증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등에 나가면 그 관등에 맞는 전식과 체제에서 토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제술과하고 명령과의 시험 과목 좀 봐봐요. 제술과는 한문학으로 시험을 봅니다. 명령과는 유교 경제입니다. 뭘 더 중시했냐면은 한문학을 더 중시했다. 즉 제술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이죠. 쉽게 하면 제술과는 요즘에 논문 쓰는 겁니다. 논설을 글짓기 하는 거예요. 창작하는 거죠. 근데 명령과는 유교 경전 시험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괄호 넣기입니다.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괄호 넣기입니다. 거기에 빠진 글자를 써넣는 겁니다. 제술과를 더 중시했습니다. 잡과는 기술과고요. 승과는 교종승려는 교정식과, 선종승려는 선종식과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제하면은 왕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사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과는 예종대 때 무학제, 관악진흥체에서 나왔죠. 무학제를 설치할 때 잠깐 실시가 된 적도 있는데 인종 때에 무학제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인종대 때는 문신대에 반대로 폐지됐다가 공양왕대 때 마지막 왕입니다. 정식 실시가 됩니다. 자, 고려에 무과 있죠. 고려의 무과는 그래서 설치됐느냐 안 됐냐? 설치됐다. 실시가 됐냐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통상. 전혀 실시가 안 된 건 아니지만은 간헐적으로 실시가 된 적도 있죠. 자, 그건 무시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고려의 무과는 설치는 됐는데 실시는 안 됐다. 그럼 공식적인 실시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조선입니다. 조선 시대 때 오면은 공식적으로 실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바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선 사회는 양, 반, 관, 료, 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반 누굴까? 양반은 바로 문반과 누구예요? 무반. 두 개 반이다 해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문신이나 무신이나 관료로서 행세할 수 있는 사회다. 이 뜻이거든. 무신이 관료로서 행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과거의 무과시시다.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에서 무과시시의 의의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반 관료의 사회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이 조선시대 때 승과입니다. 승과. 조선은 억불정책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억불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승과가 아예 과거에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의 과거에 승과 있어요. 실시가 된 적도 있어.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하자. 인종담의 명종입니다.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할 때 과거 승과가 부활이 돼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절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승과도 고려 과거 묵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됐는데 실시는 안 됐다. 100% 실시가 안 됐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실시가 되긴 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똑같죠. 고려나 조선이나 양인 이상이고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 문과에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했다. 자, 이거 보세요. 고려 향리의 자제들 과거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조선의 향리는 문과 응시 불허입니다. 대신 문과나 잡과에는 응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한다 그랬죠.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 백정입니다. 고려는 정과 백정이 있는데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 맡은 바 어떤 일입니다.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그러고요.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래요. 그 직역의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받습니다. 근데 얘네는 토지 지급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흰 백자죠. 근데 하얗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가 되겠습니다. 직역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백수라고 해요. 백수. 백수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백수. 손수자입니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정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는 고려의 백정들은 토지 지급이 없으니까 맨날 먹고 놀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세습 때 내려온 토지가 있고요. 얘네들이 열심히 개간 간척해가지고 만든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민전이라고 민전의 세율은 얼마? 10분의 1이 됩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면은 고려 때는 정이 많으냐, 백정이 많으냐? 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백정은 일반 농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조선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 아닙니다. 조선의 백정은 고려의 누구냐 그러면은 화척이에요. 화척.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에 지금 나와 있는 백정은 조선의 누구다? 조선의 일반 농민에 해당된다. 일반 양이란 얘기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공건 아까 이 지공거입니다. 이 지공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됐고요. 이 관계 흡사 이런 관계가 됐다. 그래서 학연으로 맺어져서 고려 문벌 귀족 사이가 똘똘 뭉쳐지는 이런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과거의 실시 시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식년시입니다. 식년시. 그러니까 3년을 식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빈번한 시험이 많습니다. 수시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직 수하고요. 과거 급제자 수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관직은 하나인데 빈번한 과거로 해서 급제자는 10명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결국 한 명만 관직이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100% 관직으로 나가냐, 보직 발령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라고 하는 건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지 반드시 관직에 나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고려나 조선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으로 나갈 때는 아까 서경을 거쳐야 된다. 서경. 이거 보세요. 뭘 서경이라고 했어요?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겁니다. 고려 서경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조선시대 때 서경은요, 그렇진 않아요.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이 바로 임명합니다. 근데 5품 이하 있죠. 5품에서 9품까지만 서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내가 과거에 급제했지만 가문이 별로 안 좋으면은 관직에 나가기 또 어렵습니다. 고려는 문벌 귀족 사이라고 그랬죠. 가문의 권위를 중시한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이라는 계층을 청구하는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과거와 함께 관리가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음서가 있습니다. 공신의 자식,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과거 없이 관리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음서는 밑에 종종 봅시다. 정기적인 음서도 있고요.
특사적인 은서도 있습니다. 이건 뭐 나라가 경사가 있었을 때 아니면은 왕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음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개국공신의 자손들은 반드시 음서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1인 1자의 원칙이었으며 1인 1자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한 명의 자손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A라고 하는 관리가 3품이라고 봅시다. 3품인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음서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 세 명 다 아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음서를 주는 건 아니고요. 1인 1자입니다. 1인 1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의 뭐 2020년에 뭐 음서를 하나 베푼다 그러면은 A라는 관리는 한 번 할 때 한 장만 쓴다는, 음서한 딱지 한 장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 1인 1자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500년에 2499년에 한 장을 쓰고 2500년에 가가지고 뭐 또 한 썼다. 그러면 한 장을 쓸 수 있는 음서의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한 장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음서 한 번 베풀 때 한꺼번에 2장, 3장씩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1회에 한 장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1인 1자예요. 그리고 음서를 받는 나이는 모든 음서 출신자는 18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의 음서는, 고려 음서는 5품이잖아요. 조선은 몇 품? 2품으로 축소가 돼요. 2품 이상의 관리만 음서를 줄 수 있다. 축소가 됩니다. 이거는 고려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했죠? 관료제 사회라고 그랬죠. 관료제 사회라고 하는 건 뭐야? 능력 본예 사회예요. 고려도 능력 본예 사회거든요. 근데 조선은 더더욱 더 진전된 능력본예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서하고 5품 이상의 관리에 자제했던, 5품 이상의 관리되게 줬던 공음전식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공음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토지는 음서와 함께 고려 문벌 귀족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토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종대에 대체로 최승로의 시무시 8조를 토대로 해서 정비가 된 고려 기본적인 통치체제, 중앙, 지방, 그 다음에 군역, 군사제도, 교육, 과거제도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 고려사회, 문벌, 귀족사회의 전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